후판에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횃불이 마당을 밝혔고 칼날이 번득였습니다. 그 한가운데 손목이 묶인 채 끌려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씨 대신에 시집을 오게 된 여종 연수였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에는 피 묻은 천 조각과 해진 매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라진 종들의 유품이었지요. 복녀, 분이, 칠한.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은 이들의 이름이었지요. 모든 것은 혼례 전날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로 한 최참봉 대감댁의 금지옥 옆 외동딸이 도망을 쳐버린 것이었지요. 남은 것은 안채의 여종 연수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대신 가마에 오르도록 하거라. 신랑은 고을에서 손가락질 받는 남봉꾼이었습니다. 낮부터 술에 절어 지내고 기방을 제 집처럼 드나든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최참봉이 그런 사내에게 왜 귀한 외동딸을 보내려 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연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대신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 사라진 종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말이지요. 그러나 종의 몸으로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굴을 가린 채 가마에 오르게 된 대감댁 여종. 그녀가 파헤친 진실은 이 고을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럼 별별 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남쪽 끝자락에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장에 나가는 자는 바구니를 들었고 논으로 가는 자는 소를 몰았습니다. 사람들의 하루는 늘 비슷했고 계절이 바뀌어도 삶의 모양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닭이 울고 저녁이면 개가 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왔습니다. 고을에는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쉰을 넘긴 최참봉은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가문의 어른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볼 때마다 허리를 굽혔고 그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최참봉 댁은 기와집이 크고 안채가 깊었으며 종들이 여럿 드나들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담장은 무척이나 높고 단단했지요. 최참봉 댁 안채에는 연수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10살에 이 집에 팔려와 올해로 열흘째. 그렇게 20살이 된 연수는 안채의 허들의 딜들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종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루를 쓸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길어 나르는 것이 연수의 하루였습니다. 손에 쥔 빗자루에 결마져 익숙해질 만큼 하루는 늘 어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수에게는 남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기억력이 유난히 좋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고 한 번 본 것은 오래도록 눈앞에 남았습니다. 대감마님이 시키신 심부름을 빠뜨린 적이 없었고 아씨가 좋아하는 음식의 간도 정확히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그 기억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종에게 똑똑함과 좋은 기억력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위험이 되었기 때문이죠. 안채 깊숙한 곳에는 아씨가 있었습니다. 최참봉이 늦은 나이에 얻은 외동딸이었습니다. 40이 넘어서야 본 핏줄이라 그 귀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씨가 기침이라도 할라치면 병풍 뒤에서도 최참봉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상을 물리고 다시 차려 올리게 했습니다. 연수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런 사랑을 받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해질 무렵이면 연수는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그곳의 흙은 늘 단단했습니다. 누군가 자주 밟은 것도 아닌데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연수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는 묻지 않는 것이 살아남는 법이었으니까요. 궁금한 것이 있어도 입을 다물었고 이상한 것을 보아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연수는 욕심을 품지 않으려 애써 살아왔습니다. 여종에게 욕심은 늘 화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벗어나고 싶은 바람도 모두 접어두었습니다. 그저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것이면 족하다고 스스로를 달래왔습니다. 밥 한 그릇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연수의 마음 한켠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밥을 나누던 얼굴이 다음날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은 누구일까? 그 생각 끝에는 언제나 자신이 있었습니다. 복녀가 사라진 것은 지난해 봄이었습니다. 분이는 그해 여름에 없어졌고 지라는 가을에 사라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병이 들어보냈다,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떠나는 뒷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고 다음 날이면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사라진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복녀가 늘 품에 지니던 연꽃 매듭, 분이가 아끼던 은비녀, 지란이 신던 해진 신발, 그것들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연수는 그 물건들의 모양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것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연수의 욕망은 크지 않았습니다. 벗어나고 싶은 것도 큰 삶을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이유 없이 사라지지 않는 것. 죽더라도 적어도 왜 죽었는지는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름 없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기억해주는 죽음이기를 바랐습니다. 복녀처럼, 분이처럼, 질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씨를 바라볼 때마다 그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사랑받는 딸과 대신할 수 있는 여종. 같은 하늘 아래서도 삶의 무게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연수는 그 차이를 원망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몫의 삶만큼은 내가 지켜내겠다고 말이지요. 그해 고을에는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봄부터 비가 내리지 않더니 논바닥은 갈라지고 밭작물은 심하게 타들어갔지요. 장터의 쌀자루는 눈에 띄게 가벼워졌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움켜쥐고 울었고 노인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푹푹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굶어 죽는 사람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관아에서 곡물감사를 나올 거란 소문이 돌았고 이 소문에 최참봉의 얼굴은 심하게 굳어졌지요. 그날부터 안채에선 향 냄새가 자주 피어올랐습니다. 밤이 되면 누군가 낮게 읊조리는 주문 소리가 들렸고 이상한 무당들이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연수는 그 무당들의 얼굴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굿이 열리는 날이면 최참봉 대감은 종들을 안채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북소리와 징소리 그리고 이상한 냄새를 잊지 않았습니다. 종이 사라진 다음 날이면 늘 구판이 열렸습니다. 액을 막는 굿이다. 너희는 신경 쓰지 말도록 하거라. 대감마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수는 느낄 수가 있었지요. 그 구판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냄새가 보통 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무언가 태우는 냄새, 무언가 묻는 냄새가 섞여 있다는 것을요. 향 냄새 사이로 피비린내 같은 것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수는 장독대 뒤편 흙이 유난히 단단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도 밟지 않는 자리인데도 흙이 굳어 있었습니다. 종들이 사라진 뒤 굿이 열리고 굿이 열린 뒤엔 이상하게도 흙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곳을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연수는 입을 다물고 기억만 쌓았습니다. 사라진 날, 굿이 열린 날, 그리고 다음 날의 냄새. 이상 징조는 늘 사소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연수는 그 사소한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지요. 혼례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건 초가을 무렵이었습니다. 상대는 도겸이라는 사내였습니다. 주막과 기방을 떠돌며 난봉을 부리는 사내, 잠만 자면 헛것을 보고 비명을 지른다는 소문이 붙은 사내였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저런 사내에게 규수가 시집가면 애기 들러붙는다던데. 아무리 최참봉 대감마님이라도 외동딸을 저런 곳에 보내시려나? 늦둥이 딸을 금지옥엽처럼 키우셨는데 어찌 저런 데로 보내신단 말이오? 수군거림이 고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금지옥엽처럼 키운 외동딸을 하필 그런 남봉꾼에게 시집 보낸다고 하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참봉은 혼례를 밀어붙였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연수는 도겸을 장터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비가 올 듯한 하늘 아래 그는 남들보다 젊었습니다. 27이라 했으나 눈 밑은 늘 그늘졌습니다. 술 냄새가 진했지만 걸음은 휘청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술로 취하려는 게 아니라 술로 깨어있으려는 사람 같았습니다. 연수가 바구니를 들고 지나치려 할 때 도겸은 문득 허공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주먹으로 관자놀이를 눌러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보이려 하는구나. 연수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사내의 남봉은 제멋대로의 흥이 아니라
무언가를 피하려는 몸부림일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죠. 도겸의 눈빛이 잠깐 연수에게 닿았을 때 그 눈동자엔 욕정도 오만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있었으며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연수는 모르는 채 했으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저 사내와 엮이면 정말로 이유가 드러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요. 그 무렵 최참봉은 혼례를 서둘렀습니다. 혼례는 다음 달 보름에 치른다. 아씨는 혼례 이야기를 듣고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수가 상을 들고 들어가면 고개를 돌렸고 눈가에는 늘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씨도 도겸의 소문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씨가 연수를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등잔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아씨의 얼굴은 어둠 속에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연수야, 이 집에서 사라진 종들이 정령 병들어 나간 것이냐? 연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아씨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읽었습니다. 알겠다. 더 묻지 않으마. 아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수는 그 떨림 속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씨도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집의 법이었지요. 그런데 혼례 전날 밤 아씨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늦둥이 외동딸을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최참봉이니 대문이 부서질 듯 분노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 밤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 등잔불 아래에서 연수를 불렀습니다. 연수야, 이리 오너라. 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청마루로 나아갔습니다. 등잔불 아래 최참봉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져 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그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더욱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해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아씨가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소녀는 모르옵니다. 대감마님. 최참봉은 한동안 연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혼례는 예정대로 치른다. 너가 대신 가마에 오르도록 하거라. 연수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대신이 무엇을 뜻하는지 연수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종들이 사라지던 밤마다 무엇이 대신되었는지 떠올렸습니다. 복녀가 사라지기 전날 밤에도 누군가 대신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분이가 사라지기 전에도, 질환이 사라지기 전에도, 거절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받아들이면 알 수 없는 곳으로 끌려가 대신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어느 쪽이든 목숨이 위태로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가마에 오르면 누가 알겠느냐? 혼례만 치르면 된다. 최참봉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옮기라는 말처럼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다루는 말투였습니다. 연수는 그 말투에서 오한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에게 종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하구나. 연수는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이었고 생존이라기보다 결심이었습니다. 도망치면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 서겠지. 연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을 보겠다고 말이지요. 그리곤 대답했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다음 날 연수는 아씨의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붉은 원삼의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여종의 얼굴 위에 아씨의 옷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최참봉 대감이 다시 한번 단단히 일렀습니다. 절대 얼굴을 들지 말 거라. 고개를 숙이고 부채로 가리거라. 말도 하지 말 거라. 가마가 출발했고 연수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녀, 분이, 질환, 그 이름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혼례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 아이들의 이름만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가마 밖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연수의 귀에는 그 소리가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도겸의 집에 도착하자 소문과 달리 집안은 정갈했습니다. 젊은 사내 혼자 사는 집이라면 어지러울 법도 한데 마루는 깨끗했고 마당은 넓게 비어 있었지요. 연수는 낯설었습니다. 남봉꾼의 집이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비워둔 집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고 신랑 도겸은 술 냄새를 풍기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객도 거의 없었고 축하의 말도 형식적이었습니다. 패백을 올리고 절을 하는 동안 연수는 고개를 숙인 채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연수는 신방 한쪽 구석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서 심장이 두근거렸지요. 얼마 후 도겸이 들어왔습니다.
술병을 들어 잔에 따르더니 단숨에 들이켜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을 좀 들어보시오. 하지만 연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들면 안 된다고 최대감이 신신당부하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죠. 얼굴을 좀 보여주시죠. 도겸의 목소리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연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러다 도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은 남봉꾼의 눈이 아니었고 깊은 곳에 피로와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는 눈이었죠. 당신은 최참봉 때가 씨가 아니구려. 연수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씨의 손은 곱디 고와 슬터. 허나 당신의 손은 일한 사람의 손이오. 연수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감추었습니다. 연수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영락없는 여종의 손이었습니다. 왜 대신하여 온 것이오? 연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께서 도망치셨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가마에 올랐사옵니다. 도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겠지. 누가 이런 사람에게 시집오고 싶겠소. 그 말 속에는 자조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리께서는 어찌하여 이리도 술을 드시옵니까? 도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나는 잠이 들면 안 돼요. 그 짧은 말 속에 무언가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술에 취해 잠들었고 연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두렵기만 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 적어도 이 사내는 거짓으로 덮지 않았으니까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연수는 도겸의 집살림을 정리하며 사내를 관찰했습니다. 도겸은 술을 달고 살았으나 진정 술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일부러 늦게까지 마루에 앉아 달을 보고 새벽이 가까워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잠든 날이면 어김없이 비명을 삼키듯 깨어났고 그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씨 대신. 연수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도겸이 땀에 젖은 채 허공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으나 손은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터우적거렸습니다. 나리, 깨어나 보십시오. 연수가 도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도겸이 눈을 떠서는 한동안 멍하니 연수를 바라보다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연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나리, 무엇을 보셨습니까? 도겸은 한참 침묵하다가 꿈의 장면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는 꿈에서 본 물에 젖은 치마, 숨이 넘어가는 소리, 누군가의 손에 쥐어있는 비녀나 매듭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도겸은 연수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밤이 깊고 술 기운이 오른 뒤였습니다. 도겸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이상한 꿈을 꾸어 꿈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보여. 얼굴은 알아볼 수 없으나 그 사람이 손에 준 물건만은 또렷하게 보인다오. 연수는 숨을 죽인 채 들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도겸의 그림자가 벽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매듭의 모양, 비녀의 흠집, 신발을 다른 자국까지. 잠에서 깨어나도 그것들의 모습이 눈앞에 남아 사라지지 않소. 마치 내 눈에 새겨진 것처럼 말이오. 도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처음으로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술을 마시는 것이오. 만취하여 정신을 잃으면 꿈이 찾아오지 않소. 그래서 밤마다 술을 마시고 기방을 드나들고 그렇게 살아왔소. 연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보상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운 혼인이었지만 적어도 이 사내는 거짓으로 덮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오가는 자리에서 사람은 잠깐 숨을 쉬는 법이죠. 이 이상한 동거 속에서 둘은 조금씩 서로의 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수는 도겸이 남봉꾼이 아니라 잠을 두려워하는 사내임을 알았습니다. 도겸은 연수가 단순한 여종이 아니라 두려움을 견디며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연수에게 더 큰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도겸의 꿈이 헛것이 아니라면 종들이 사라진 이유도 언젠가 드러날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이었습니다. 연수는 밤마다 마음속으로 사라진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복녀, 분이, 질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 믿으면서 말이지요. 행복이라 부르긴 조심스러웠으나 숨통은 트였습니다. 연수는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였고 도겸은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연수는 도겸이 손에 흙을 묻히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남봉꾼이라 불린 사내가 흙을 만지는 모습이 이상하게 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수는 마당을 쓸다 장독대 뒤편 흙이 유난히 단단한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파헤쳤다가 다시 덮은 자리처럼. 연수는 괜히 손바닥으로 흙을 쓸어보았습니다. 흙 아래에서 아주 약한 향이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굿판에서 맡았던 그 향 냄새였습니다. 최참봉 댁에서 종이 사라진 다음 날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연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왜 이 집 마당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일까? 무엇이 이 흙 아래 묻혀 있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겸은 잠들지 않으려 술을 연거푸 마셨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앉아 사내의 눈을 보았습니다. 도겸은 술 기운 속에서도 자꾸 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찾아올까 두려운 사람처럼 말이죠. 며칠 뒤 최참봉 댁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사위집에 액막이 굿을 치르신다 하셨습니다. 연수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왜 하필 또 굿인가? 굿이 왜 이 집으로 오는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도겸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쓴웃음을 지었지요. 연수는 그 표정이 더 불안했습니다. 도겸이 이미 오래전부터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균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굿이 예고된 바로 그날 아침 낯선 무당이 도겸의 집에 들어섰습니다. 무당의 허리는 꼿꼿했으며 눈동자가 유난히 검고 맑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긴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바라보면 보이는 것보다 숨겨진 것이 먼저 들켜버릴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문턱을 넘을 때 소리가 없었습니다. 마치 발이 아니라 기운이 먼저 들어오는 사람처럼 말이죠. 연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무당의 손등에는 굽한 세월이 남아 잔주름이 깊었으나 걸음은 젊은 사람보다도 빨랐습니다. 그녀는 대문을 넘자마자 발을 멈추고 마루에 섰습니다. 마루와 마당을 한번 훑어보더니 장독대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단언했습니다. 이 집으로 넘어온 죽음이 셋이다. 연수는 숨을 삼켰고 도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노파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장독대를 한번, 마당을 한번 훑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난 죽음이 여기서 묵혔다. 노파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그 한마디가 마당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이 집에서 사람이 셋 죽었다가 아니라 죽음이 이 집으로 옮겨져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도겸이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도살무당이라 부른다. 연수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최참봉 댁에서 종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었습니다. 죽음이 옮겨 붙은 자리를 읽어내는 무당, 거짓된 굿을 보면 독채를 내려놓고 판을 깨버리는 무당이라고 했습니다. 도살이라 그게 무슨 뜻이오? 도겸이 물었습니다. 노파는 대답 대신 장독대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흙을 한번 밟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살은 사람을 베는 뜻이 아니다. 거짓을 베고 죽음의 사슬을 끊는다는 뜻이지. 노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연수는 저도 모르게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옵니까? 노파는 연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가엾다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연수를 가늠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꿈을 보느냐? 연수가 고개를 저으니 무당은 도겸을 보았습니다. 너는 볼 줄 아는구나. 도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의 비밀을 처음 보는 사람이 어찌 알고 있는 것인지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무당은 마지막으로 낮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비워둔 집이 아니다. 받아내는 집이지. 그 말은 칼처럼 막혔습니다. 도겸이 남봉으로 만든 평판, 이 집이 가진 빈 마당, 장독대 주변에 단단하게 다져진 흙,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겸은 오히려 술을 줄였습니다. 피할수록 따라온다. 는 무당의 말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연수는 집안을 더 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으로 맞는 평화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둘은 이상할 만큼 조용한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연수는 새벽에 일어나 죽을 끓였고 도겸은 마당에 잡초를 뽑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겸은 연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꿈속에서 본 사람들은 누가 죽였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들이 마지막에 쥔 물건이 늘 내 눈에 남습니다. 연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물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도겸은 그 말에 오래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마당에 고였습니다. 연수는 잠깐 마음이 풀려 만일 이 집에서 살아남는다면 같은 상상을 했습니다. 작은 방 하나, 따뜻한 국 한 그릇,
잠들어도 두렵지 않은 밤. 그런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가 깊어질수록 폭풍의 그림자도 짙어졌습니다. 최천봉 댁에서 또 전갈이 왔습니다. 굿 날짜가 정해졌다는 말이었습니다. 도겸은 그 종이를 찢지 않았습니다. 연수도 울지 않았습니다. 둘은 마치 서로의 숨을 확인하듯 말을 아껴가며 준비했습니다. 평화의 정점은 늘 폭풍 전야입니다. 연수는 장독대 뒤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복녀분이 질환이란 이름을 잊지 않겠다고 말이지요. 굿을 하루 앞둔 밤 도겸은 결국 잠에 빠졌습니다. 술로도 의지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며칠째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몸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꿈이 들이쳤습니다. 꿈 속에서 죽어가는 여종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안개처럼 흐렸으나 손에 쥔 것은 또렷했습니다. 해진 비단 매듭이었습니다. 매듭에 풀린 끝 다른 자국이 눈앞에서 번쩍였습니다. 여종은 숨이 끊어지기 직전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씨 대신 도겸은 벌떡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그러나 절박하게 그 매듭의 모양을 연수에게 말해버렸습니다. 연꽃 모양이었어. 매듭의 한쪽 끝이 해져서 실이 풀려 있었어. 그리고 그 여종이 말했어. 아씨 대신이라고. 연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매듭은 최참봉 댁에서 사라지기 전 복녀가 늘 허리춤에 달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복녀는 그 매듭을 어머니의 유품이라며 아꼈습니다.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그 매듭의 모양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연수는 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신 도겸의 묘사와 자신의 기억이 맞아떨어지며 죽음의 주인을 알아챘습니다. 복녀는 병들어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무당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죽음이 여기서 묶였다. 그날 새벽 연수는 금기를 깼습니다. 묻지 않기로 했던 것을, 그리고 파헤치지 않기로 했던 것을 말이지요. 장독대 뒤편, 사람이 잘 밟지 않는 자리에 흙을 파기 시작했고 도겸은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수 옆에서 함께 흙을 파기 시작했지요. 처음엔 단단한 흙이 손톱을 아프게 했습니다. 조금 파내자 검은 천조각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흙을 파내자 부적과 붉은 실, 피가 스민 천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연수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이 집에서 사람을 죽인 흔적이 아니었지요. 다른 집에서 난 죽음을 이 집으로 옮기며 마지막으로 버린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굿에 쓰인 물건들, 죽은 이의 유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조각 하나에 도겸이 말한 그 해진 비단 매듭이 달려 있었습니다. 복녀의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연수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도망치면 또 다른 이름이 사라질 것입니다. 연수는 도겸 앞에 묻혀있던 물건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부적, 굵은 실, 피 묻은 천, 그리고 매듭. 도겸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꿈이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보여주던 죽음이 이 집의 흙 속에서 증거가 되어 나온 것입니다. 연수는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최참봉 댁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리로 옮겨졌습니다. 도겸은 입술을 떨며 물었습니다. 왜? 하필 내 집으로? 연수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남봉꾼의 집이라면 누가 죽어도 소문으로 묻히니까요. 무슨 일이 나도 다들 그러려니 할 테니까요. 그제야 도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얻어먹던 비웃음과 손가락질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편한 덮개였던 것입니다. 남봉꾼이라는 소문이 이 집을 죽음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연수는 더 밝혔습니다. 최참봉은 곡물을 빼돌렸습니다. 흉년인데도 쌀이 사라졌지요. 감사가 온다니 두렵겠지요. 그래서 죄를 액이라 부르고 그 액을 옮기려는 겁니다. 종을 죽여 액막이 굿을 하고 그 흔적을 이 집에 묻어 죄를 넘기려는 겁니다. 도겸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꿈이 왜 늘 죽음의 마지막을 보여주는지, 죽음이 자기 집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들의 원혼이 이 집에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로되는 순간 폭풍도 시작됩니다. 진실이 드러난 날부터 두 사람의 숨은 달라졌습니다. 연수는 도겸을 믿고 싶었으나 두려웠습니다. 도겸의 집이 마지막 마당이라면 도겸은 피해자인가 아니면 공범인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일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한 것일지 연수는 그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겸도 괴로웠습니다. 자신이 몰랐다고 말할수록 연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수가 묻지 않아도 나리께선 정말 몰랐냐는 질문이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같았지요. 결국 도겸은 폭발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나는 그냥 살려고 남봉을 부렸을 뿐이오. 잠들면 죽음이 보이는데 어떻게 살겠쇼? 술을 마시지 않으면 꿈이 찾아오고 꿈이 찾아오면 며칠씩 잠을 이루지 못했소. 연수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나리의 두려움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모른 척하면 또 누군가가 대신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 도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연수는 도겸을 의심했고 도겸은 그 의심에 상처받았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 사이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연수는 밤마다 잠들지 못했고 도겸은 다시 술병을 찾았습니다. 굿을 치르기로 한 당일 최참봉이 직접 도겸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늦둥이 외동딸을 금지옥엽처럼 아끼던 그가 딸이 도망친 혼례에도 태연했던 이유가 그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딸을 아끼는 만큼 가문을 더 아꼈습니다. 딸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가문이 남을 명분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마당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사위 집이니 액을 씻어야지. 그 말은 달콤한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굿판을 꾸릴 사람들의 무리였고 부적과 술과 칼이었습니다. 연수는 그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연수를 보며 낮게 웃었습니다. 내가 대신 올라탄 가마가 참으로 알맞았다. 도겸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참봉은 도겸을 향해 말했습니다. 난봉꾼이라 소문난 집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들 그러려니 하더구나. 참 편한 세상이지. 그 순간 악의 정체가 분명해졌습니다. 최참봉은 죄를 숨기기 위해 액바지를 만들었고 그 액을 옮기기 위해 사람을 죽였으며 그 죄를 덮기 위해 도겸과 연수를 마지막 제물로 삼으려 했습니다. 굿판이 시작되자 마당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향 냄새가 진하게 깔리고 북소리가 사람의 심장을 두드렸습니다. 연수는 숨을 고르려 했지만 북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따라 뛰었습니다. 최참봉이 데려온 무리들은 연수와 도겸을 마치 구세한 요소처럼 취급했습니다. 신부가 있어야 액이 잘 없는다. 연수의 손목을 굵은 삼줄로 묶었습니다. 도겸에게는 술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잠들게 하려는 술이었습니다. 꿈을 부르려는 술이었습니다. 도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술기운이 온몸을 휘감았고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잠들면 또다시 죽은 이의 꿈을 볼 것이 두려웠습니다. 연수는 틈을 노려 장독대 뒤편에서 파낸 유품을 감췄습니다. 증거를 빼앗기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미 그것을 눈치챘습니다. 최참봉의 하인 하나가 연수의 치마폭을 뒤졌습니다. 연수는 짧게 숨을 삼키며 그를 밀쳤고 하인은 넘어지며 소리쳤습니다. 굿판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최참봉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계집종이 감히 판을 흔드느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연수는 깨달았습니다. 이 굿판은 의식이 아니라 살해의 무대라는 것을. 시련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북소리마다 부적마다 죽음이 가까워졌습니다. 도살무당이 한쪽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북을 치지 않았습니다. 최참봉 쪽 무리들이 굿을 이끌 때 도살무당은 마루 끝에 서서 말없이 숨을 재는 듯 했습니다. 연수는 순간 기대했습니다. 저 무당이 우리를 살릴까? 그러나 도살무당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검은 눈으로 굿판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도살무당을 향해 비위를 맞추듯 말했습니다. 도살무당, 애기 크니 칼로 베어주시오. 도살무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낮게 한마디 했습니다. 이 굿이 너희 굿이더냐? 최참봉이 웃었습니다. 내 집안을 살리는 굿이지. 도살무당은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연수는 알았습니다. 아무도 대신 나서주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버텨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밤이 깊어지자 굿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최참봉은 마지막으로 액을 넘긴다. 묘구칼을 꺼냈습니다. 칼날이 햇불빛에 번득였습니다. 사람들의 숨이 동시에 멎는 듯 했습니다. 도겸은 몸이 묶인 채로 마루 아래에 놓였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흔들어 깨어 있으려 했으나 술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겸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 순간 꿈이 들이쳤습니다. 꿈속이었습니다. 도겸은 구청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위는 안개처럼 흐릿했으나 사람들의 눈이 자신을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최참봉이 국칼을 쥔 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도살무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 선택된 게 아니다. 젊고 혼자이며 평판이 나쁜 자. 남봉꾼은 그렇게 만들어진다. 꿈속의 도겸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내 남봉은 내 선택이 아니었단 말인가? 누군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인가? 꿈이 깨지려 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때 현실의 구판에서는 최참봉이 칼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최참봉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수는 3줄에 묶인 손목을 비틀어 보았으나 단단하게 묶여 풀리지 않았습니다. 치마폭에 숨겨둔 유품을 꼭 쥐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살아야 증거가 됩니다. 그때 도살무당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북채를 들어 올렸다가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북소리보다 컸습니다. 이어서 도살무당의 목소리가 마당을 갈랐습니다. 이 굿은 액막이 굿이 아니다. 사람을 죽여서 죄를 넘기는 굿이지. 최참봉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도살무당은 최참봉을 바라보며 낮게 덧붙였습니다. 너는 너의 죄를 액이라 불렀고 딸은 금지옥엽으로 감싸며 대신에 약한 목숨을 베었다. 그 칼이 오늘은 너를 향하게 될 것이다. 구판이 흔들렸습니다. 군중은 술렁였습니다. 최참봉은 소리쳤습니다. 입들 다물거라. 다들 물러서거라.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판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도살무당의 외침에 도겸이 눈을 떴습니다. 술기운이 아직 남아있었으나 정신은 또렷해졌습니다. 연수는 그 순간 힘을 모아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끝일지라도 사라진 이름들을 끝내 세상에 남기려 했습니다. 그녀는 마당 가운데에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복녀, 분이, 그리고 질환. 연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판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들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습니다. 연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갈 길을 찾아 떠났다면 어찌 그들의 유품이 이 마당에서 나왔겠습니까? 연수는 치마폭에서 피 묻은 천과 매듭을 꺼냈습니다. 도겸은 그 매듭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이 헛것이 아니었음을, 죽은 이들이 남긴 증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도살무당이 조각천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굿이 열린 날짜와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녀, 분이, 질환, 그리고 그 옆에는 액값처럼 적힌 표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댔습니다. 누군가는 그날 우리 집에도 쌀이 없었다 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는 그해 겨울 굶어 죽은 이가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이미 관아에 고변을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포졸은 도살무당의 조각천과 연수의 유품을 보며 눈빛을 바꾸었습니다. 이것들이 증거인 것이냐? 포졸의 물음에 도살무당이 짧게 답했습니다. 예, 사라진 종들의 유품입니다. 최참봉 댁에서 죽은 이들의 것이 이 집 마당에서 나왔습니다. 포졸은 즉시 최참봉 댁으로 사람을 보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부가 끌려 나왔습니다. 장부에는 관곡 착복 기록과 함께 굿날짜와 사라진 종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흉년의 쌀, 구세향, 사라진 종들, 도겸의 꿈, 장독대 뒤 단단한 흥.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며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참봉은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내 딸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나는 단지 집안에 애기 붙어서 그랬을 뿐이다. 그러나 장부는 그의 혀보다 냉정했습니다. 포졸이 최참봉의 팔을 비틀어 묶자 그제야 최참봉은 무너졌습니다. 그때 도망쳤던 아씨가 돌아왔습니다. 아씨는 장부에 적힌 이름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녕 아버지께서 이리 하셨단 말입니까? 최참봉이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내 딸을 지키느냐? 도살무당이 낮게 답했습니다. 너의 죄가 내 딸을 망친 것이다. 굿판이 끝난 뒤 마당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연수는 무릎을 꿇고 사라진 이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도겸은 연수 곁에 섰습니다. 내 꿈이 사람을 살릴 줄은 몰랐소. 연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리께서 꾸신 꿈이 아니라 나리께서 숨지 않고 용기 내어 뱉어내신 말들이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최참봉 댁의 아씨는 며칠 뒤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의 집은 그렇게 몰락했고 여종 연수는 더 이상 아씨의 대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일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뜻이지요. 오늘의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